한적한 시골 마을 태산촌에는 매우 특별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자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 할아버지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홍수로 인해 범람하여 많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누구도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연 할아버지가 천천히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급적인 해결책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네.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우리도 그에 맞춰 적응해야 할 뿐일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조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자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강에는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세. 그러면 자연이 그 길을 채워줄 것이네. 그의 조언대로 마을 사람들은 강물의 흐름을 돕기 위해 작은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물줄기를 막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물은 서서히 물러가며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몇 주 후에는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새로운 길은 마을의 경작지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이후로 태산촌은 주변 마을들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자연 할아버지가 전한 무의자연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무의자연은 그들에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자연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여전히 태산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연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묻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태산촌은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번영하는 마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태계 이황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세계로 그곳에는 이와 기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완성하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이와 기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루는 이 숲의 길잡이이자 현자인 노르가 새로 태어난 생명체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르의 수염은 어깨까지 자랐고 그의 눈빛은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생명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와 기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원칙이자 목적이지.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 본질이지만 그 자체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면 기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화무쌍한 힘이란다. 생명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기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마라, 너희는 매일매일 나는 보석을 닦듯이 너희 행동을 완성해야 한단다. 그리고 기, 나는 물결을 탈 줄 알아야 해.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의 변화 속에서도 우뚝 서야 하지. 어느 날 숲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흘러넘쳐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새싹들은 바람에 휩쓸려 오르고 나무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로웠습니다. 생명체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시 노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가 너무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노르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이 없는 기는 방향을 잃은 바람일 뿐 이가 있는 곳으로 기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의 힘을 아우르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느니라. 생명체들은 노르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로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의 뜻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상기하고 섬세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숲의 에너지를 조절했습니다. 점차 숲은 다시 차분함을 찾았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생명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와 기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였으며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하여 세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숲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그곳의 생명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태계 이황의 이기로는 그렇게 숲이 생명체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끊임없는 조화를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살던 어느 작은 마을에 영특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길동이었다. 길동은 어느 날 우연히 율곡이 이기후발설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이론에 매료되어 더 깊이 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대체 이가, 와, 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여 세상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늘 궁금해했다. 어느 날 길동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외나무 다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 다리는 마을의 두 개의 큰 언덕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다. 길동은 이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로 저기가 이와 기의 교차점이 아닐까? 그 다리 위에서 두 언덕이 조화롭게 이어지듯 이와 기가 상호작용하여 세상 위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에 영감을 받은 길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연극을 준비했다. 무대 중앙에는 외나무 다리, 모형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리의 양쪽에는 두 명의 배우가 각각 이와 기를 상징하며 서 있었다. 연극은 이와 기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난 예측할 수 있는 질서야. 너처럼 변덕스럽지 않아. 라고 이가 외치면 눈내가 그렇게 완고하니 새로운 변화가 없잖아. 라며 응수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크게 웃었다. 길동은 연극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도 배우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서로를 밀고 당기는 장면도 추가했다. 점점 연극이 진행될수록 이와 기는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기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법칙이 있어도 생생한 현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는 이가 없으면 그저 무질서한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두 배우는 다리 중간에 만나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하는 장면으로 연극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 연극을 즐겼고 길동은 이런 방식으로 이기호발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보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길동의 연극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길동의 마을뿐 아니라 조선을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처럼 이와 기가 다투던 외나무 다리 위 해프닝은 오랜 세월 지혜로운 메시지로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마누엘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볼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호기심 왕성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이 왜 그렇게 빛나는지 그리고 왜 수학 문제가 항상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 속에서 그는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판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알렉스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딘가 그 의미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의미를 고민하던 어느 날 알렉스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칸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그에게 몹시 친절하게도 선언적 종합 판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칸트는 알렉스를 수학으로 가득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숫자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7과 5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알렉스 7과 5를 더하면 무엇이 되지? 칸트가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12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7과 5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의 숫자 12로 변신했습니다. 봐라, 알렉스. 너는 네 경험을 처음으로 했지만 이미 7과 5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이게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이란다. 칸트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약 매번 7과 5의 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칸트 할아버지는 알렉스를 데리고 또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반짝이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알렉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과는 왜 떨어졌을까? 칸트가 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이라 생각한 알렉스 눈중력 때문이죠, 할아버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어서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지 않았더라도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선언적 종합 판단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알렉스는 칸트 할아버지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칸트의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칸트 할아버지의 놀라운 창고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창고에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이 있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매일매일 그런 판단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의 인식이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죠. 알렉스의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모두 선언적 종합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마을 자체가 칸트의 철학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칸트와 그의 선언적 종합 판단을 잊을 수 없게 되었죠.